가장 큰 문제가 플랫폼에 올려서 현금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지원금 환수는 기본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죠. 2025년 7월 21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랑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기대도 큰데 첫날부터 좀 혼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비 쿠폰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들, 또 현장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책이 정말 우리 생활이랑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소비 쿠폰, 이걸 왜 지급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거겠죠. 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이나 대구 시민분들은 기본 18만 원 받으시고 또 소득이나 지역 특성,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 이런 데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네, 금액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분들께 좀 힘이 되고 또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도 좀 온길에 불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해 보입니다. 정말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려고 만든 장치가 바로 그 사용처 제한이거든요. 아, 그거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해놓은 거. 그렇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식당, 시장, 작은 옷가게 이런 것들이죠. 아하, 그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니면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만도 하겠네요.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 비슷한 지원금 줬을 때 돈이 결국 대기업으로 다 흘러간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최대한 지역 안에서 그리고 소규모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제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날 현장은 진짜 그야말로 북스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온라인 신청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이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민센터나 은행에 막 몰리셔서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죠. 아이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혼란의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요일제 시행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태어난 해 끝자리 따라서 요일 정해놓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방문하셨다가 헛걸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시간 만에 거의 40년 가까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40명이요. 진짜 심했네요. 그 외에도 이사원 시점, 그러니까 전입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신생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해외 체류자는 되는 건지 등등 아주 세부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가 막 쏟아지면서 현장 공무원들도 정말 진땀을 뺐다고 하고요. 아, 진짜 정신없었겠네요. 심지어는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주는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셨다니까 이게 참 안내가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온라인 상황도 마냥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일부 카드 사앱에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 역시나. 네, 이런 대규모 지원 사업은 늘 이 정보 전달하고 신청 절차의 문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렵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 신청 과정 자체가 너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거죠. 맞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현재로서는 사실 신청 주의 방식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일일이 다 찾아가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하지만 이번 혼란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이 행정적인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렵게 쿠폰을 받았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부정유통 시도인데요. 아, 네. 그 문제도 있죠. 받은 소비 쿠폰, 특히 그 선불카드 형태를 당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현금으로 바꾸려는 글들이 벌써부터 막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부정유통이라고 하면 그렇게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게가 물건 판 것처럼 꾸미고 쿠폰을 받아서 현금을 내주는 소위 깡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가게에서 하는 깡까지요? 네,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강력 대응이요?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보면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에 따라서 지원금 환수는 기본이고요. 제재 부과금도 내야 하고 앞으로 다른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와, 처벌이 꽤 세네요. 특히 허위 거래를 한 가맹점주는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나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 같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요, 징역이요? 와, 이건 진짜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의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소비 쿠폰, 민생 지원금 이런 키워드를 차단하거나 관련 글들을 삭제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신고센터 운영하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책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신청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또 부정유통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지원책의 성공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느냐. 둘째는 그 돈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흘러가서 실제 소비를 촉진하느냐.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부정 사용은 철저히 막아야 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한 거죠. 참고로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아, 11월 30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이 과연 이 복잡했던 첫날의 모습을 딛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그 신청 절차의 불편함이나 정보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